네, 안녕하세요. 마케터 안케팅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저희가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알아본 바 있습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 중에서 광고 소구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광고 효과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나 마케팅을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이 광고 홍보학이라는 이 과목 자체를 좀 재미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학문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이 쌓이고 그것이 실무적인 기술을 획득해서 경험이 얻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실무에서도 사용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론이라는 토대를 밑바탕으로 해야 어떤 학문이든 간에 저희가 좀 더 뿌리 깊게 또는 더 전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고홍보학 정주행을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6차시 광고 효과 이론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이미지 이론, 그리고 고전적 조건화 모델, 정교와 가능성 모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라고 하면 보통 뭐 이미지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오르는 감정일 수도 있어요. 이미지란 거는 어떤 대상에 대해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드는 감각적인 인상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정의가 아니라 다른 정의여도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미지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던졌을 때, 그것이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브랜드가 됐든 제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간에 그 특정한 개념을 던졌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각적인 인상을 이미지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미지를 먼저 왜 꺼냈느냐? 아무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고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언어로서의 이미지는 결국은 브랜드의 개념을 정립시켜 준다는 점에서 이미지의 개념을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는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마케터나 뭐 제품 MD나 이런 분들이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마케터가 광고를 내보내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컨셉으로 갈지는 그들이 정하겠지만 결국은 소비자,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 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라는 것은 광고 캠페인의 형성에 있어서도 절대적이다. 장기적으로 이미지를 하는 부분은 매우 효과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치약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사실 생활용품들을 특히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뭐 폼클렌징이나 치약이나 칫솔, 화장품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장에 엄청나게 많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화장품이 진짜 K 코스메틱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지만 그 화장품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저는 남자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또 남성분들도 화장품들 많이 쓰다 보니까 진짜 무슨 스킨, 뭐 로션, 뭐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엄청 잘 모르는데 저는 그냥 싼 거 쓰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분들은 정말 따지고 해서 잘 고르신단 말이에요. 이게 화장품이라든 제품이든 치약이든 간에 지금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제품들이 상향 평준화가 됐잖아요. 이제 뭐 동대문 시장에서 사는 치약이든 아니면 뭐 어디 마트에서 사는 치약이든 간에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제품은 많이 사고 어떤 제품은 적게 삽니다. 안 삽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미지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제품 간의 특성이나 성능상의 차이를 나타내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네이버든 구글에다 치약이라고만 검색을 해봐도 치약이 수백 종류의 브랜드가 나와요.
어떤 거는 미백에 특화돼 있다. 어떤 거는 뭐 이가 튼튼하게 해준다. 뭐 이가 튼튼하게 해주는 건 뭐 당연히 기본적이죠. 근데 뭐 어떤 거는 뭐 거품이 잘 난다. 어떤 거는 시원하다. 뭐 다양한 성능들이 있지만 솔직히 미묘합니다. 그렇게 뚜렷한 차이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의해서 이런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 이미지 이론을 설명하는 데서 필요해서 이 치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지를 우리가 브랜드에서 전략적으로 핵심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성보다는 감성에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제품 간의 특성이나 성능상의 차이가 간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성적으로 소구해서 또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 브랜드에다가 이미지를 입히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소비자로부터 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 보여드린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품의 개성을 창조해서 좋은 이미지를 획득하는 겁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뭐 제품들이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품마다의 조금씩의 개성은 있겠죠. 대표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화장품 공병, 병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초록 색깔 공병이 들어가 있는 그 수분 크림이나 이런 것들, 수분 로션이나 스킨에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초록 색깔이어서 뭔가 투명하다, 뭔가 산뜻한 느낌을 준다. 이런 제품의 개성을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제품의 공병 화장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사용하기 편하게끔 뭐 튜브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뭐 포켓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뭐 여행 다닐 때 쓰게 만든다든지 이런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서 유용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브랜드라는 것이 브랜드 컬러나 로고나 아이덴티티가 확립되면 그 브랜드는 계속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맥도날드를 생각했을 때 맥도날드 브랜드 그 빨간 색깔과 노란 색깔 컬러 그리고 M자로 돼 있는 그 맥도날드의 그 이니셜 로고 이런 부분들을 바꾸나요? 맥도날드가? 어디 뭐 홍콩 가면은 뭐 M자가 W 돼 있고 일본 가면은 뭐 E자로 돼 있나요? 아닙니다. 동일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이 이미지를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급 이미지를 유지하는 거예요. 뭐 B급 재미를 주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미지는 어느 정도는 고급화가 필요합니다. 이미지가 너무 싼 티를 나는 뭐 애초에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싸게 가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뭐 납득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 자체가 뭐 너무 저렴해 보인다든지 저급해 보인다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급적인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게 프리미엄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프리미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브랜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품질적인 부분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이미지 전략의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이미지는 기업의 인적, 물적, 모든 구성 요소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형성됩니다. 소비자에게 정서적인 반응 외에도 판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게 한 줄로 썼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기업의 이미지는 소비자에게 반응을 일으켜요.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은 좋은 브랜드,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가져오고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쌓였을 땐 당연히 매출적인 영향도 미치게 되고 나아가서 기업은 시장에 무한 시장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생존에 대한 영향력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라는 거는 정말로 한 사이클 내에서 한 사이클 내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그 기업의 이미지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생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호의적인 아이덴티티를 설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저는 KCC 스위첸 이 PR 광고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등대 프로젝트 나중에 유튜브에 쳐보시면 나오겠지만 등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키는 집이라는 진짜 딱 그 컨셉을 잘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아파트들이 많지만 경비 아저씨들을 위한 집은 없어요. 경비 아저씨들한테는 그게 사실상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 경비 아저씨들이 적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 근무하는 근무 타임이 풀타임일 때가 많아요. 사실상 집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노후화된 경비실들도 많고 휴게실도 마땅치 않아서 진짜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그동안 무심결 생활 속에 있었지만 무심결에 지나갔던 요소들을 하나하나 집어내고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나아가서 기업의 이미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 이게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택했던 이유는 KCC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창호라든지 뭐 아파트에 들어가는 이제 건축 자재들에도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자재에도 들어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파트의 경비실에다가도 접목해서 사회 공헌적인 부분으로서도 이런 전략을 구상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생존이나 기업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폰트가 좀 깨졌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이미지의 구성 요소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 차원입니다. 제품의 품질, 성능, 소비자의 서비스,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네 가지 요소 중에 제품은 당연히 기본적이겠죠. 제품이 아무리 우리가 앞서서 뭐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해도 제품이 별로면 사겠습니까? 사진 않겠죠? 그래서 제품의 차원적인 부분에서의 품질, 기본적인 품질이나 성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CS적인 부분으로서도 또 AS적인 부분으로서도 제품이 뭐 고장났는데 나 모르쇠로 일관한다든지 또는 뭐 제품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었는데 정당하게 이제 클레임을 걸었는데 뭐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KCC 그 광고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사회 공헌적인 활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술가들이나 좀 이제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사회 공헌적인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21세기가 되면서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는 환경 보호,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 보호들도 사회적인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 혁신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PR적인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큰 기업들이나 어떤 기업이든 간에 이제 보도자료 같은 거를 내잖아요. 기자들한테 이제 보도자료 같은 거를 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기업이 뭐,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차원에서도 PR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클로버 X 이제 그 챗 GPT를 대항하는 클로버 X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도자료로 내게 되면 정말 혁신적인 기업이구나 참신한 기업이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활동적인 차원도 세 번째 요소이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문화적인 차원입니다. 기업 역시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사람이 모여져 있는 집합체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기업에 만약 역사가 없다. 역사가 진짜 100년 돼 있는 기업의 역사가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과는 이미지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뭐 한 150년 된 기업,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 한 300년 된 기업들 얼마나 많아요. 엄청난 전통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다른 기업과의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죠. 특히나 여기서의 경영적인 철학,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 어떤 창업가가 기업을 운영한다 했었을 때도 경영적인 철학이 없이 운영하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에서도 그렇게 막 신뢰감을 주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기업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의 네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전적 조건화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개념 중에 하나인 파블로프의 개,
그 이론을 만드신 러시아의 생략자 이반 파블로프에 의해 정립된 이론입니다. 고전적 조건화 모델은 쉽게 얘기해서 조건 반응의 개념을 통해서 광고 효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 반응이 뭔지 모르신다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파블로프 이 생략자 분이 이제 개를 가지고 좀 실험을 했어요. 보통 이제 개들은 밥을 주면 좋아하죠, 당연히. 그 사람도 당연히 맛있는 음식을 주면 좋아하지만 보통 이제 개를 가지고 시험을 했었을 때는 먹이가 가장 이제 좀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먹이를 그냥 줬었을 때, 아무런 자극이 없이 먹이를 줬었을 때는 무조건 자극을, 무조건 반응을 일으켰어요, 침을. 이제 침이라는 게 어떤 음식물을 분해시키고 이제 위장이나 소화기통으로 넘기기 위해서 침을 발산을 시키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냥 먹이를 줬을 때는 걔가 당연히 이제 먹이를 먹으면서 또는 먹이를 먹기 전에 침을 흘립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자극으로서 먹이를 줬을 때 종소리를 이렇게 따랑따랑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주기 전에 따랑따랑 하면서 종소리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걔한테. 물론 이때는 걔가 무조건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에 한 번 했다고 걔가 종소리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했을 때 종소리를 계속해서 먹이를 줄 때마다 주기 전에 종소리를 줬을 때 종소리만으로도 걔가 침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는 그냥 먹이를 줬을 때 침을 발산시켰다면 그 먹이를 주기 전에 종소리를 천천히 조금씩 진행하면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을 때 결국에는 먹이를 주지 않아도 종소리만으로도 걔가 침을 흘린다는 이런 조건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부분이 고전적 조건화 모델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이 레몬이라든지 이렇게 맛있게 생긴 홍합이 잔뜩 들어가 있네요. 그 짬뽕이라든지 이런 이제 매운 음식, 라면이나 이런 걸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벌써부터 침이 좀 도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음식들을 좀 보게 되면 사람들은 좀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전적 조건화 모델을 좀 더 설명하는 데 있어서 태도 이론을 좀 봐야 될 텐데, 광고는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좀 미치게 돼요. 태도라는 거는 인지적인, 감성적인, 행동적인 요소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인지적인 요소라는 건 이 제품을 아냐, 모르냐. 감성적인 요소는 이 제품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행동적인 요소는 이 제품을 구매할 것이냐, 구매하지 않을 것이냐. 같은 이런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는 형성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태도의 형성과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파블로프의 개와 같은 것처럼 광고주는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가 개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자사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인지적인 심리학에서 부분으로 봤을 때도 개에게 종소리를 했었을 때 침을 발으키는 것과 사람에게 계속해서 맛있는 음식을 보여주면서 맛있겠죠? 맛있게 먹으세요? 이런 반응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 음식을 보게 되면 맛있겠다. 이거 저거 내일 한번 저녁에 한번 먹어봐야지. 또는 야식 때, 저녁 시간 때, 막 축구 보러 갈 때, 막 앞선 광고에 막 치킨을 뜯으면서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바삭바삭해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광고를 내보내게 되면 소비자는 당연히 그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저거 한번 사 먹어봐야 되겠다. 땡기네. 치킨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로 이것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일으켰을 때, 즉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서 또는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통해서 깊어질 때 인지적인 요소, 내가 그냥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 하는 거가 아니라 감정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광고를 보여줬을 때 여러분 치킨은 이겁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럼 뭐 치킨에 이런 종류가 있구나 하는 인지적 요소가 생겼다면 그것을 좀 더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했었을 때는 이 제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일으킬 수 있다,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도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효용성의 기능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유보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보상을 극대화하거나 처벌을 극소화하거나 하기 위해서 욕구를 실현하도록 유보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아 방어적인 기능입니다. 태도의 두 번째 기능으로 불안과 위협으로부터 나의 자아와 내 자아 이미지를 보호해주는 그런 자아 방어적인 기능이 태도의 기능 중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나를 가치적으로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세 번째 가치 표현적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접하는 대량의 정보를 조직하거나 또는 정보를 차단하는 지식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브랜드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태도의 기능에는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이 많잖아요. 어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싫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뇌는 그 정보를 차단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수많은 소리와 내용을 듣고 보고 느끼게 되는데 그거 뇌가 그냥 그렇게 방치하게 되면 그냥 뇌가 완전 과부하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뇌는 의식적으로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정보를 차단하게 되는데 거기서의 결정적인 부분은 태도의 기능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정교화 가능성 모델입니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은 소비자가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두 가지 경로를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보통 좌뇌와 우뇌를 이야기합니다. 중심 경로로서의 시각이나 청각 같은 그런 오감적이거나 인지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데는 좌뇌가 뭐 시원하다, 따뜻하다 하는 감성적인, 평가적인 정보 처리는 우뇌, 주변 경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정보 처리에 대해서 동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교화 가능성 모델은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 형성을 위와 같은 경로나 동기나 능력에 의해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 정교화 가능성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여도 그리고 그 제품의 정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정보의 처리 능력이 어떤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이해하려면 고관여 인지적 행동의 결과로 형성된 태도는 오래 지속되는 데 비해서 주변 경로를 통해서 주변 단순에 형성된 태도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중심 경로라고 했어요. 인지적인 태도로서 좌뇌로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은 오래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본 분들은. 근데 우리가 어떤 태도의 평가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 단서를 통해서 형성된 태도는 말입니다. 한 가지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항공사입니다. 이제 아시아나 항공, 물론 엄청 옛날 광고인데, 이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런 무선 인터넷이나 침대형 시트나 미니바 같은 이런 좀 광고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옛날에는 이제 진짜 비즈니스 분들은 항공기를 많이 탈 수밖에 없잖아요. 항공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물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업무적으로 해외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비행기 타는 시간도 아깝다 이거예요. 비행기 타는 시간에도 빠르게 그 바이어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업무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비행기에서 끊기지 않는 무선 인터넷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로 내보냈었을 때는 여기서의 관여도는 정보 처리 동기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중심적인 단서들을 제공을 해주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그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저거 여기 이 항공사 이용하면은 인터넷이 끊기지 않겠구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공사에 대해서는 항공은 고관여잖아요. 비행기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가면 갈수록 유럽이나 뭐 더
멀리 있는 데 가면 갈수록 비행기 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관여적인 부분들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 탐색 욕구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광고를 내보냈었을 때는 그러한 정보 탐색 욕구, 이 비행기는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가, 이런 정보를 탐색하는 욕구가 높은 소비자한테 적절하게 중심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죠. 우리 항공사는 인터넷 잘 돼요. 편한 시트도 있어요. 편하게 근무를 하세요. 비행기에서.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거죠. 대한항공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은 이제 두 항공사들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게, 하나는 정보만 보내고 하나는 감성적으로만 소구한다, 이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적절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진짜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이 광고를 많이 내보냈어요. 미국은 진짜 넓잖아요. 50개 주가 있다 보니까 그 50개가 주가 있는 데다가도 그 주 하나하나가 엄청난 크기잖아요. 우리나라 한반도와 비교해 봤었을 때는 진짜 하나하나가 한반도의 한 몇 배 이상입니다. 근데 이런 광고들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인 부분들을 건드린 거예요. 그냥 미국은 엄청 넓은 게 많아 라고 중심적인 단서를 이 광고 스스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막 이제 여행객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연예인들이나 뭐 인플루언서들이 여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뭐 미국 한번 가보겠다, 가봐야 되겠다, 정말 좋은 것들이 많구나. 동경심과 모험심을 자극을 해서 외국에 가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 주변 경로를 통해서 이 항공사를 연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 설명을 했듯이 중심 경로로 얘기하는 거는 오래 지속이 돼요. 정보를 주는 거는. 근데 감성적으로 어떤 거를 느끼게 하는 거는 자주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항공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효과를 해야, 이제 반복적으로 효과를 해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키치의 가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BTL, 그리고 IMC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BTL, IMC까지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은 광고 규제에 대한 내용들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광고 규제까지 알아보게 되면 드디어 광고학개론은 끝입니다. 아마 8차 시에 종료가 될 텐데, 광고 공부하기 정조행이 말 그대로 광고학개론을 포함한 여러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만큼 광고학개론이 8차 시에서 끝나게 되면 더 재미있는, 진짜 이제 실무적인 광고 기획적인 부분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